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죠?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네, 김광석 본인 등판입니다. 오늘 저 대신 진행을 맡아주실 최희 아나운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 MC로 오게 된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에서 장바구니 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네. 경제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 오후 3시부터 생생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진짜 내용 좋고요. 저도 지나다닐 때 그거 네. 보고 또 지난 것도 유튜브로도 보고 또 직접 출연도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출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오셨어요? 제가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아닙니다. 예. 불러주시면 제가 무조건 여기 와주셨는데 네. 네, 조만간 또 YTN 스튜디오에서 예.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뵙시죠. 예. 네. 이제 진행권을 완전히 맡겨놓고 저는 초대 손님처럼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 2019년부터 쓰지 않으셨어요? 네. 벌써 이번이 2023년 새 책까지 5번째인데 이렇게 경제 전망 책을 꾸준하게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 책 이미 몇 권 갖고 계시잖아요. 오, 그럼요. 저 네. 여기 앞에 있네요. 마침 2022 위드 코로나 저는 이 책을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이 책을 시작으로 네. 사실 교수님 팬이 돼서 아, 경익남도 정말 네.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러세요? 열혈 네. 애청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출연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잘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가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썼었죠. 그러다가 경제 전망을 대중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 속에서 경제를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고 혹은 기업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취하고 뭐 정부도 역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제대로 이 경제 현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자 네. 시작을 했고 뭐 과분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5번째 경제전망서가 나왔고 네. 그리고 저는 이미 프롤로그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50년 전망까지 정말요? 네, 약속을 해놓은 아. 상태라 네. 끝까지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2050년까지 모으셔야 됩니다. 네, 드래곤볼 모으듯이 네, 드래곤볼 제가 모으듯이 꼭 한번 정말 모으시고. 잘 모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매년 보면 사실 그 서점에 딱 들어서면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딱 이 네. 책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책이. 네네. 정말 대단하신데 우리는 경제 전망을 왜 알아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돈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당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버는 걸 떠나서. 근데 2020년, 21년 주택가격 대세 상승장일 때 그때 주택가격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고 그냥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분들 당한 거거든요. 네. 월급쟁이 세입자들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하다가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안 되겠어요. 꼭 집은 사야 되겠어.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21년 끝자락에 사십니다. 근데 사자마자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금리는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제 국면을 이해하면 사실 저도 이제 전망서를 내지만 20년 경제 전망서에는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고 21년 전망서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라고 했고 22년 전망서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마셔라. 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국면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어요.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책 쓸 때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 낼 때부터 강조했던 그 문구가 있는데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눈 감고 운전하지 마셔라. 네. 눈 감고 운전하면 당한다. 경제 국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움직일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어떤 현안이 등장할까,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또 신간 따끈따끈한 책을 또 내셨잖아요.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3분 미니 강연을 지금 바로 뭐 시작을 해도 될까요? 그래야죠. 네. 네,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 전망을 좀 짧게 말씀드려 보면 Great Recession, 안 좋은 표현입니다. 대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22년에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경제 현상, 주가는 떨어지고 달러는 높아지고 집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정말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시장에는 첫 번째가 실물 경제죠. 이 금리 인하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공호흡이에요. 혼자 숨 못 쉴 때 숨 쉬게 만들어주는 게 금리 인하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또 그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왔을 때, 그때마다 이 위기 상황에 경제가 혼자 순환되지 못하니까 인공호흡 해주듯이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인공호흡이 멈추는 거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국면. 다시 말하면 온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호흡이 멈춘 거예요.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 침체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외환 시장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금리 인상 행보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이 외환 시장의 흐름. 또 이런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이 현금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돈의 이동이 일고 있죠. 그러면서 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이죠. 주식시장입니다. 돈이 이동하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그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주식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로 떨어진 지금인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역대 최고 실적만 계속 발표해왔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인 거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졌을 때 10만 전자 가까이 갔다면 금리 과감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진 것이죠. 국면을 이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아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인데요. 거품이 수축되는 국면,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국면. 이 3박자를 이해하시면 좀 22년 하반기 지금의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23년 경제도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해, 어쩌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앞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해.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인내해야만 하는 해. 그런 해가 23년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당면하는 해, 또 인내해야 하는 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네, 전에 그 내신 책을 보면 긴축의 시대라는 책도 쓰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거기서는 그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할 거라고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전망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중반쯤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고 그것은 심지어 22년 전망서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22년 전망서에 20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온다.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그것만을 빼서 집중적으로 다룬 게 긴축의 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23년 전망을 해보니까 그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된다. 그리고 오히려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모든 일련의 금리 인상 행위가 물가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금리 인상 행위는 물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언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그걸 만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됐던 그 금리를 유지해 나갈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해, 계속 인상하다가 유지되는 해, 그 해가 23년의 모습이고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주제다. 부동산 관심 있으시죠? 주식 관심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금리를 먼저 보셔야 된다.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재테크, 그게 뭡니까?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강해질 거면 돈을 들고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2년 전망서에서 계속 주식하지 마셔라. 22년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현금 보유를 늘려라. 그렇게 조언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이동을 살펴보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후순위로 나머지 자산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되고 오히려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그림을 먼저 상정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보고 돈의 이동을 읽은 다음에 뭐 네.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어. 역시 생생경제 명 진행자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매년 경제 전망서를 보면은 음. 땡땡점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 2023년 그 경제 전망서에서는 내핍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일단 점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매년 그 해를 점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2050년 전망까지 쓸 거니까 그 점들을 이어보면 이제 선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해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예, 무슨 포인트, 혹은 이제 포인트 오브 썸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년 경제 전망일 때 대전환점이라고 했죠. 뭐 디지털 대전환, 또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대전환. 그때는 완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네. 예, 그런 전환, 뭐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그런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표현해서 대전환점 이렇게 표현했었고 21년 경제 전망서에서는 이탈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포인트 오브 엑싯.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점차 빠져나오는 해 21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죠. 네. 그리고 22년 전망서에서는 회귀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념이나 불안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해. 지금 그 코로나19는 계속 창궐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긴장감, 불안감은 완전히 빠져나가죠. 네. 그게 이제 소비 심리나 경제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마음이 되돌아간다. 그래서 회귀된다. 그래서 회귀점 이렇게 네. 표현을 했었고요. 두구두구두구. 23년 경제 전망은 내핍점. 이 내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auste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어렵죠. 이게 궁핍하다와 좀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궁핍한 건 어렵고 가난한 것인데 내핍은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내자에 궁핍함을 이겨낸다.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 경제는 대침체 국면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된다. 근데 이겨내시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책 후반부에 이 어떤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비머네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머네스크라는 엄청난 그 기록을 하게 된 그 근거, 계기 중에 하나가 동료의 조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제가
23년 경제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림으로써 그 어려운 국면이 찾아오겠지만 인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좀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내핍점 어려운 단어를 좀 선택했습니다. 2023년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해라고 들리는데 벌써 네. 좀 겁이 납니다. 네. 도대체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 네, 그레이트 리세션, 네, 이게 아까 대침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 안 온다 지금 벌써 막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 정말 본격화하는 걸까요? 네. 일단 2020년에 팬데믹 위기가 왔잖아요. 경제가 움푹 빼었었죠. 그리고 경기가 나름 회복되는 국면, 그래서 이탈점, 회귀점. 회귀되다가 전쟁이 터졌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요. 네.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에서 전쟁이 터졌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는 이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어떨까요? 투자도 안 하고 네. 고용도 줄이겠죠.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비용 부담을 의존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신사업 진출이 멈춥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또 투자를 안 하기도 해요. 애플이 얼마 전에 증산 계획을 철회했었죠. 네. 왜 그랬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증산하면 다 재고로 쌓일 거야. 과거에 봤던 거랑은 시나리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얼마 전입니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경기 침체를 예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높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상대적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겁니다. 신사업 진출이 위축돼요. 신제품 개발이나 신제품 생산이나 생산 설비를 증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위축되죠.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 여러분들의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줄면 당연히 소비도 줄죠. 소비하고 싶지가 않죠. 네. 자, 그런 국면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 악순환이죠. 이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소득이 안 줄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 고자산가야 하지만 자산 가치도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소비 지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고자산가도 200억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뭐 190억이 됐어요. 10억 손해 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대로일지라도. 그러니까 자산이 소비 심리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기가 어렵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기 침체, 이것은 고용 충격이 와야만 하거든요. 근데 고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후행 변수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올 것 같아. 그렇다고 고용 규모를 줄입니까? 구조조정합니까? 그렇진 않죠. 네네. 그 절차가 있거든요. 뭐 한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채용을 몇 명 할까 계획하고 채용 심사 과정이 있고 뭐 통보하고 실제 일하는 기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취업자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거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고용이 그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고용이 침체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용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행 변수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고용 침체가 당장 온 건 아니라서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악화되진 않은 상황인데 네. 이 고용 침체가 같이 맞물릴 때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경기 후퇴 국면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까지 전개되는 그런 과정, 그게 2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 건가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근데 아직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22년 전망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보급이 불균형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선진국들만 나름 회복됐어요. 근데 신흥계독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미국은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먼저 경제가 회복되던 그 국면에서 이 물가 상승이 오니까 전쟁이 닥치니까 금리로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인공호흡 필요한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킹달러를 만드는 거죠. 그런 현상.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다만 미국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죠. 페드의 전망에 따르면 22년 미국 경제가 0.2%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낮은 성장세고요. 네. 그 낮은 성장세 0%대에 가까워 거의 0 혹은 마이너스도 자칫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닥친 것이고 고용은 후행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23년에 더 받아들 것이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지만 실제 실업률 그 자체,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그 현상 그 자체에는 조금 더 있다가 보게 되실 것이다. 23년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균열이 조금씩 벌써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매번 강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물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네. 장 보러 가기가 네. 너무 겁이 나요. 지금 네. 주부님들도 엄청 장 보러 가서 뭐 요리하고 반찬 만들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가가 2023년에는 좀 안정이 될까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은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물가는 안정화되기 어렵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뭐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가는 사실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지표 그렇죠. 숫자를 몇 말하는 퍼센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 그게 지금 예를 들면 6.3% 상승하고 뭐 5.7% 상승했다. 이 얘기가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23년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지만 네. 그게 2%는 올라가 있는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떨어지는 수준.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니까 2%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흐름. 2%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흐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물가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물가 시대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가. 그리고 정말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라고 볼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4%를 상회할 때 이렇게 되는데 22년 말까지는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23년에는 그래도 4%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고물가 시대는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그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물가죠. 물가는 여전히 3% 오르든 4% 오르든 여전히 전년보다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경제를 진단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언어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그 언어 자체가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언어와 교감이 안 돼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상승률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은 물가로 받아들이니 아니 물가 상승률이 뭐가 떨어졌단 말이야. 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게 맞다 이거죠.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주목하시고 결국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행보나 금리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올바르게 경기를 진단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도 금리는 계속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3년 중반까지는 다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구간, 그러니까 4%를 넘는 수준에서 어쨌든 조정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런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하는 정도지.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주춤하는 네. 거지 여전히 인상하는 기조고 23년 중반쯤이면 특히 물가 상승률이 조금 안정화돼요. 예를 들면 4% 정도까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금리는 4%를 상회해요. 이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죠. 이 정도 즈음의 상승 속도가 급격히 둔화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를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오. 예, 그래서 높은 기준금리에서 유지되는 구간을 만나는 것,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더 잡히는 것을 관찰하다가 물가가 온전히 잡혔어요. 2%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경기 부양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그런 지점은 23년 끝자락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23년 말이면은 그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역시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목표치인 2%대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 인하가 될 네, 것이다. 2%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수록 이제는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통화 당국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나를 파월이라고 가정해라. 그러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파월의 마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2%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파월의 입장에서 숙제가 뭐냐예요. 물가를 잡는 거요. 물가가 숙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 침체가 야기돼요. 그러면 얘는 이미 토끼를 잡았으니까 뭐를 잡아야 됩니까? 이제 경기라는 토끼를 잡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뭐죠? 인공호흡이죠. 금리 인하죠. 인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 이게 제롬 파월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국 물가에 좀 왜 한국 물가도 아니고 미국 물가까지 봐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하시겠지만 그게 나의 호주머니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저는 참 지금 주식 장 안 열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네. 저랑 비슷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네. 내년에 이제 23년에는 주식 시장 어떻게 될까요? 좀 살아날까요? 주식시장은 살아나긴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2년 전망서에서는 정말 말렸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고 표현을 했죠. 네네. 그 책 열어보세요. 333페이지. 네. 열어보세요. 네.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는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었고 22년은 주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국면에서도 오르는 뭔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뭐 하시겠지만 대세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중에게 제가 조언을 드릴 때는 주식 투자하기 녹록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정확히 전망을 하셨네요. 금리만 보면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가장 중요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나머지인데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22년의 경제는 실적은 좋았는데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그 기업에 있는 그 요인이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그 환경이 뭡니까? 금리 인상인 거죠.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23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고점에 다가올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선행성이에요. 대략 늦어도 3개월 전까지 선행됩니다. 선반영됐다는 얘기가 그거죠. 그럼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역으로 환산해 보면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고 한다면 22년 끝자락, 23년 초 이 구간이 이제 약 6개월 정도니까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 분이 금리가 높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한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이 보통 변곡점인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금리 인상 폭이. 네. 그런 구간이 좀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은 그런 구간에 시그널을 계속 낼 거예요. 여러 가지 시그널.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네. 그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유엔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금융기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파월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흥국 망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유엔의 말을 듣고 금리 인상 안 하겠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상관없이 금리 인상 할 겁니다. 파월은. 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막 판단합니다. 물가 고점 찍었다. 이제 금리 인상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말 듣고 주식 투자 들어가죠.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월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거 관계없이 2% goal, 2%라는 목표 물가가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다만 주식시장은 선행할 테니까 저점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 저점으로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대세상승이 또 옵니까? 엄청난 기회가 옵니까? 죄송하게도 그렇지는 않겠다. 없나요? 왜냐하면 네. 경기 침체가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경기 침체는 20년에 찾아왔던 이 팬데믹 위기는 한순간에 들이닥쳤고 한순간에 쭉 회복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23년 경제의 이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L자에 가까워요. 계속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어둡고요. 네. 앞서 애플 사례를 들었지만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은 그냥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이슈가 된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함의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것은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22년은 실적과 무관한 장세였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안 좋았으니까. 근데 23년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나름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세가 뚜렷하긴 어렵고 좀 삐걱거리는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계속 실적 발표될 때마다 1분기 보고서, 뭐 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요동치는 흐름 그런 것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22 경제 전망서에서는 주식하지 마라,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23년에도 현금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안전 추구형이다. 금리가 올라가고요. 저축 금리가 5% 혹은 뭐 특판 상품은 그 이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수익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안전 추구형이라면 이런 구간까지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주식 투자도 적절할 수 있겠지만 유망한 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린 거고 그 유망한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그 산업 트렌드 섹터에 좀 자세히 담고 있죠. 주식 투자 의견은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총알이 막 날라올 때는 네. 피해야 된다, 엎드려야 한다. 네. 일단 지금 좀 저도 안정적인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그냥 네. 현금을 갖고 있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계시지 마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화면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내 앞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멀리 내다봐라 이 뜻이에요. 미래를 보셔라라는 뜻이에요. 네. 전 그런 의미고요. 혹은 저 맨 끝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책을 통해 책에 벽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벽 뒤를 좀 보셔라 이런 뜻이고요. 이 사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네. 이 사파는 23년 전망서 이 앞부분에 10페이지 정도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올라타셔라라는 것이고 책에 올라타시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보이듯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코끼리 발톱을 보고 있어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가지고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뒷다리처럼. 코끼리가 뒷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발톱만 봐요. 많이들 우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 차트가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우물 밖에서 결정돼요. 우물 밖을 보셔야 되죠. 우물 밖을 나오셔야 되죠. 밖이 지금 비가 오는 장세인가 아닌가 국면을 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꾸준히 조언을 해드렸었던 것이고요. 특히 전망서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물 밖을 나오시고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깊게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 앞에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망서를 좀 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좀 멀리 좀 내다보시고 국면을 정의하시고 아 이런 국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네.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끝자락에 매달리신 분들, 그러니까 21년 중후반에 지금 집 못 사면 난 정말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 네. 하신 분들이 뒤늦게 올라타셨는데 올라타자마자 내려간 거 그런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내 집 마련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으실 텐데 예,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가격은 죄가 없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떨어지는 게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요. 또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오르는 게 나쁜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취해진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호라는 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집을 가진 자는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집을 안 가지는 자는 내렸으면 좋겠는 거지 오른 게 좋은 거고 떨어진 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디 가격 정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을 올리려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정책으로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거죠. 그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 그 보고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다 받아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민생 안정, 주거 안정 방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주거 안정 방안이어야 되지 주택 가격 상승 방안이 아니어야 됩니다. 주택 가격 하락 방안이 아니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단행하는 게 아닌가. 핵심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죠. 주거 불안이 심각한 계층들이 있고 특히 깡통 전세와 같은 이런 엄청난 현안에 둘러싸인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지금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 현안을 뒤로 하고 가격 상승, 하락 누구의 표를 얻을 그거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금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산 버블이죠. 풍선을 부는 겁니다. 풍선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20년, 21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해놓고 땡땡 해놓고 그 부제가 거품 수축이라고 썼어요. 그 거품이 쪼그라드는 과정이에요. 거품이 형성된 이유가 금리 인하 유동성이었으니까 그 요인이 빠져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이고 22년 지금 하락률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률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그 밑으로 더 떨어져 마이너스 0.2% 수준으로 하락세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면 초입에 해당된다. 부동산 조정기의 네.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23년에 그 하락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은 선행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동행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자의 마음을 흔들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돈을 빌려야 대출 받아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매수자들의 경우에는 이거 계속 지난해는 1억 빌릴 때 이자를 2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 40만 원을 내야 돼요. 부담이 커지고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라 20만 원은 내가 여력이 있지만 40만 원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축소돼요.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자들도 의사가 줄어들죠. 그 매수세가 꺾이고 현재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요. 경제전망서에 그 지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 지표가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매수 의지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네. 근데 금리의 고점에 오르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매도세는 강하게 만들죠. 지금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거죠. 하루빨리 팔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이 집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갭 투자자들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불어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부담이 늘고 네. 집값은 실제 조정되는 것 같고 이 경매로 내놔도 낙찰도 안 되고 유찰되고요. 그리고 낙찰되는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요.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빨리 매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금매, 경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이게 조정되는 국면을 보여주는 실물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고요.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죠. 거래 절벽 현상, 공인중개사무소가 줄고 이런 것들이 그 시그널들인 거죠. 그래서 23년 중반에 이 하락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증감률을 좀 확인해 보시면 금리의 고점에서 더 그것이 격화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요. 주택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공급이 있는데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2년, 3년 정도 선행하는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건설 회사가 분양 사업 하고 싶다.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 건수가 있겠죠. 네. 네, 그겁니다. 그게 정확히 1년 후의 경제를 부동산 시장, 2년 후에 부동산 공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네. 분양을.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21년부터. 그러니까 23년부터는 공급량이 늘기 더 시작한다. 나오겠죠. 특히 이러한 기조 속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27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계획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공급이 계속 늘죠. 그러니까 수요는 미진한데 공급은 늘고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그 근거가 미분양 주택이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20년, 21년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역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했었어요. 21년 중반에. 네. 그러다가 그 이유는 계속 늘어요.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런 현상은 수요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 또 거품의 수축 이런 것들이 야기되면서 23년 중하반기까지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던 분들은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엄두를 안 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 네, 집 사야 되는 시점은 제가 24년이나 25년에 대한 전망을 할 줄 모릅니다. 23년 중반기까지는 사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 시그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경우 아니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 혹은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이런 종류의 시그널들.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물가가 잡혔다. 네. 이게 다 시그널들이 되잖아요. 이런 거시경제 시그널들은 아,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 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시그널들이 만약에 23년 하반기에 나타나면 그러면 매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23년 중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3년 중하반기까지는 살 시점은 절대 아니다. 절대 살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 책에서 20가지 트렌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몇 가지 주요 트렌드를 짚어보고 싶은데 가장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주제가 탈세계화거든요. 네. 세계화가 멈추는 건가요? 역시 생생경제 진행자답게 큰 그림의 경제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화가 네. 멈추는 거죠. 사실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 러시아의 맥도널드가 입점하면서 그게 마치 세계화의 상징,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미국의 상징이 소련, 당시 소련에 입점하는 모습, 그게 상징이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맥도널드가 철수했죠. 그거는 탈세계화의 상징, 혹은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세계의 국면은 세계가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우방국들이 하나의 그룹핑이 되고 네. 미국, 유럽, 또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서방 국가와 친한 이런 나라들의 또 우방국 간의 결합. 그래서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흐름. 이게 어쩌면 탈세계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탈세계화가 원래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나가는 거. 나가서 사업하고 나가서 기업 경영하고 이게 세계로 나가서 그렇죠. 네.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이게 세계화의 모습이죠. 근데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보내라. 유러피언 국가들도 우리나라도 리쇼링 정책이 핵심이죠. 네. 이런 식으로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던 흐름 속에 코로나19를 만났고 전쟁을 만나면서 이게 드러나진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대놓고 세계가 양분되는 모습이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가 중국산 소재 부품 쓰면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줄래 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세계를 양분케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같은 경우도 탈러시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러시아에 100% 의존하던 이런 나라들이 탈러시아 100%가 아니라 0%로 만들자.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완전히 줄여나가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립화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자. 이게 양분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붙는 것이 IPEF의 출범이죠. 거대 경제 권역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탈세계화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잃거나 더 큰 시장을 얻거나 그겁니다. 그죠? 결국 이 우리가 하나의 동맹국으로 형성하는 그 IPF 참여국들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의 수출 기회라든가 혹은 공급망 확보 이런 기회는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그 우방국들로부터의 공급망 혹은 수출 기회는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결국 잃는 것이 있겠지만 얻는 것을 더 많이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급망이나 신시장 개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IPF 출범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뭔가의 골을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요. 주요 어젠더가 공급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그 밖에도 그린 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젠다인데, 어젠다를 세팅할 때 한국에게 유리한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외교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문제가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되는 산업이 있고 또 위협이 되는 산업도 있을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하시면서 이런 세계화, 탈세계화, 이런 전혀 달라지는 국면임을 정확하게 그 분기점임을 이해하면서 이런 경제를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그럼 벌써 이미 세계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재편되면서 거기에 맞춘 새로운 전략들을 다 짜놨겠죠.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황일 것 같은데. 굉장히 분주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급망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축분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비축분을 지금 확보하자니 강달러가 문제고 사들이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공급망은 막혀 있고 이게 굉장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 세계가 양분되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100%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사오고 있어요. 97.7%의 요소를 중국에서 사왔죠. 리튬,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소재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이런 것들 전량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전환시켜야겠죠. 어떤 나라로? IPF 참여국으로. 호주라든가.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몽골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긴 하지만,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광물 자원이라든가 식량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있고, 지금 유럽은 굉장히 또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면서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2022년 경제 전망에서 ESG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투자 의견도 또 많이 주셨는데, 탄소 중립은 이제 조금 미뤄지는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세요. 이 생생경제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풍부한 이런 지식을 확보하시는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생경제 많이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후 위기 혹은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의 후퇴죠. 가장 많은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 영역이 이 석탄 발전, 화석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갔으니까 탄소 중립의 후퇴죠. 근데 탄소 중립의 후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후 위기 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일시적인 후퇴를 선택한 거예요.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위기라는 그 엄청난 과제가 당면되어 있으니까. 천연가스 공급 닫겠다고 그걸 에너지 무기화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돌리는 것이지, 영원히 탄소 중립 후퇴가 아니라 탄소 중립을 이제 없었던 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책에다가는 탄소 중립의 일시 후퇴가 있지만, 일보 후퇴가 있지만 2보 전진을 그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EU 같은 경우는 EU의 Repower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비슷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이 감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상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줘서라도 전기차로 대체시켜 나가겠다. 그럼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전기차 가격은 실제 소비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사실 그 구체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유독 그 안에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쇼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들어가 있는 거고 미중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사오지 마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리쇼어링 정책. 공장을 이 미국에 짓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내막을 보시면 재밌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 밖에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인프라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EU의 계획 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계획, 네. 미국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23년에는 그걸 통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그 분야에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대세 상승장은 아닐지라도 나는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영역, 그런 산업 영역에서 좀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ESG 공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네. 교수님께서 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네. 이건데 네. 지금 뭐 강달러를 넘어서 정말 킹달러잖아요. 정말 네. 킹달러 킹 받는다 뭐 이런 네. 말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좀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2023년에는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네. 23년에는 꺾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22년 한 해는 강한 달러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강한 달러 그 기조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근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미 자금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주가의 저점일 때 이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강한 달러의 기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는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바이든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두 개입을 자꾸 하고 있어요. 달러를 잡기 위해서. 근데 구두 개입으로 환율 안정에 도달할까 하는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문투성이죠, 사실은. 근데 바이든이 원할까예요. 바이든은 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럼 중간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돼요. 네. 국제 유가도 절대로 올라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바이든의 강달러를 놓지 않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이 강한 달러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풀 꺾인다. 뭐 약달러로 전환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강한 달러 기조는 조금 꺾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역대 통계를 하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2008년에 고점 찍고 떨어졌죠. 1,500원대. 그리고 외환 위기 때도 고점이 한 1,800원대를 찍었는데 찍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찍고 떨어지는 거지 찍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통계적으로 그래요. 네. 기준금리 빼고는 다 그래요. 물가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한다, 인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표현하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돈의 이동에 의해서 찍고 내려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통계적인 것은 그냥 부원 설명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해 보면 네네. 강달러 기조는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 하고 싶으실 텐데 외환 위기가 오나요?
네, 외환 위기가 실제 우리나라에게까지 찾아올 것이라고까지는 현재로서는 판단 내려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첫 번째는 뭐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 시그널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이나 또 1997년, 67년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외환 보유고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줄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환 보유고 수준이 등수가 올라갔어요. 9위에서 8위로.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쓰는 건데 어쩌면 외환 보유액을 많이 써서라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외환 보유가 충분하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외환 위기 안 오니까 안심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외환 위기 올까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단기 외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를 보면 단기 외채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았었거든요. IMF 외환 위기 때는. 근데 지금은 장기 외채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돈, 단기간 안에 빠져나갈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네.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든든해지네요. 순채권국이에요. 순채무국이 아니에요. IMF 외환 위기 때는 순채무국이었어요.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국면에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순채권국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다만 불안한 것은 저도 한 챕터를 2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를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스리랑카라든가 방글라데시는 구제금융 신청했죠. 네. 외환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요. 전이됐던 현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걸 테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멕시코의 위기가 터졌는데 멕시코나 그 밖에 다른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다 같은 나라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금을 순식간에 빼는 거예요. 그 테킬라에 취하듯이 위험이 네. 전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트화 효과가 있었죠. 그 바트화 효과가 태국으로부터 전이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 보면 외환 위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만 주변 여러 신흥국들이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이 우리한테도 전개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갖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외환 위기 IMF 때도 터지기 전에는 이제 정부가 계속 괜찮다, 뭐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우리 정부가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확실한 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외환 위기에 처한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야.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갚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혹은 못 갚으니까 IMF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갚아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대신 빌려서 갚아줬으니까 경제 정책의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IMF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외환 위기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3년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투자 관점 가지고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좀 안정 추구형이시라면 23년까지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는 저축도 나쁘지 않다. 22년만큼이나 23년에도 저축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은행 혹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이런 걸 보시면서 저축금리가 어디가 높은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변동금리로 저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좀 중요한 것은 대출은 하지 마셔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은 빚 갚는 것이다. 그것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금리 쌀 때 대출
끌어다가 투자하는 것이고요. 금리 올라갈 때는 이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그 정도 수준의 수익성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 가셨죠?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6%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 한들 6% 벌기가 어렵다면 어렵죠. 그러면 왜 대출해서 투자하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좋은 투자 방법은 고금리 시대니까 빚을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첫 번째, 하루빨리. 네. 그리고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도 그 투자를 추천드렸던 게 이 원자재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동인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철, 비철금속 이런 투자를 추천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적으로 행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진시킵니다. 탈러시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기업도 좋지만 이 재생에너지 산업 이걸 이제 전환광물이라고 표현해요. 에너지 대전환, 전환을 도와주는 광물 혹은 그린 메탈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그린 메탈에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린 메탈 하면 이제 구리도 해당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전력 생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전선이 깔린다 그러면 구린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인 겁니다. 네. 구리 이외에도 뭐 리튬이라든가 그밖에 뭐 흑연이라든가 뭐 히토류 영역에 소위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그러니까 풍력 발전 지려면 이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필요한 소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네.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가격 상승세는 더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ETF 투자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 추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ETF 투자. 알겠습니다. 또 시그니처 질문이 네. 있죠. 네, 최위가 생각하는 김광석 할까요? 하십시오. 오늘 좀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최위가 생각하는 김광석은 키다리 아저씨다. 키다리 아저씨. 네. 예, 키다리 아닌데. 네. 정말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네.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막 이곳저곳에서 막 경제 이슈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경제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 길을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을 좀 밝혀주시고 네. 나침반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정말 든든한 그런 키다리 아저씨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키다리는 아닌데 여기 이 책 위에 올라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편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키다리 아저씨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또 새 책을 내셨잖아요. 2023년 경제를 전망하는 이 책을 통해서 좀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이거를 좀 10글자 안짝으로 네. 이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항상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변화에 투자하라 입니다. 변화에 투자하라. 23년 경제도 만만치 않게 무궁무진한 변화가 전개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전개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걸 내 발밑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보다시피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코끼리 떼 수십 마리가 횡단하는 모습을 산 정상에서 확인하시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에게 경제란? 모든 것. 모든 것이요? 네, 지금 온통 머릿속에 95%가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보통 특히 이제 기업 강연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어제 새벽에 발표된 그 숫자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강의 교환을 보시는 거예요. 오.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모든 것. 경제 전망은 뭘까요? 아, 교수님께 있어서. 나에게 경제 전망이란 음. 안티에이징이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노년층은 과거를 논하고 중년층은 현재를 논하고 청년층은 미래를 논한다. 어쩌면 노년층은 과거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수 있고 네. 중년층은 지금 잘 나가니까 내가 팀장이야, 내가 임원이야 하면서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청년층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미래를 논하지 않으면 그들은 청년이 될 수 없다.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함으로써 젊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살아갈 날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네.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장수의 비결이다. 경제 전망은 장수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네. 경제 전망은 안티에이징이다. 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거 미리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오, 예. 굉장히 멋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책인싸란? 나에게 책인싸란 저의 열정이다. 열정이다. 예. 책인싸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모시는 그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또 다하기도 하고 있고 많은 독자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더 앞으로도 더 열정을 더 발휘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의 열정이다. 책인싸는 나의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도 1시간 네. 넘었죠, 벌써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 오늘 특별 MC로 왔지만 정말 귀한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네. 정말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저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불쑥 네.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갑자기 제가 MC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책인싸란? 약간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원동력이다. 네. 네. 좀 더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거시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과 원동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동력이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책인싸 본인 등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